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안철수 창당 준비위원장 측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앞당겨 하겠다 하고 발표를 했죠. 2020년 2월 23일에 하겠다. 이것이 조선일보 2월 12일자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당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쪽에서 방해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탄압한다. 그런 주장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안철수 씨 측의 정당의 명칭을 계속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안철수 신당 이랬을 때 안 된다 그랬죠. 물론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 이름을 넣어놨으니까 김일성이도 아니고 좀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국민당으로 넣었을 때 역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국민 새 정당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데 다른 정당들 명칭이 겹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의 논거가 다소 빈약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측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쪽에서 창당을 한 비례 자유한국당, 물론 이 명칭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비례라는 글자가 붙은 정당은 안 된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으로 넣었을 때는 오케이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에게 주소 변경을 해라. 이렇게 문제를 삼기는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의 과실도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등 보수 통합을 통해서 미래통합당 이렇게 명칭을 넣었을 때 오케이 했습니다. 이제 미래한국당과 주소 문제도 다 해결이 되었죠. 이러한 자유한국당 측에 비해서 본다면은
안철수 씨 측에게는 더 까다롭게 군다 하는 불평이 나올 만도 하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부터 문재인 정권, 물론 여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포함시키고 더불어민주당도 포함시켜서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측의 일련의 태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런데 매우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이번 논의는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듯 혹은 잘 모르는 그러한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정치색을 띠고 있는가, 이것부터 분명히 해보기로 하죠. 먼저 안철수 씨 자신이 밝힌 그의 발언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2020년 2월 12일 창준이 회의에서 안철수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0% 이상의 무당층과 중도 측 유권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그러면 그는 자기가 중도다 혹은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밝힌 것을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2020년 1월 19일 귀국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중도 영역에서 제1야당은 보수의 영역에서 그것이 야권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씨는 보수가 아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자기 자신이 밝힌 것이 안철수는 보수가 아니다. 우파가 아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중도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우파도 좌파도 아닌 중도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우파에 걸쳐 있는 중도층, 좌파에 걸쳐 있는 중도층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도라는 말이 붙어 있는 모든 세력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밝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안철수 씨가 그동안에 걸어온 길, 우리 대중이 알고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안철수 씨의 정치색을 밝혀보기로 합시다. 안철수 씨는 원래 좌파 활동을 하다가 정치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다. 민주당 그 명칭은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일단 민주당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안철수 씨가 들어온 민주당은 좌파 정치 세력이 맞죠. 특히 경남 좌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민주당에는 호남이 좀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먼 옛날 그것도 처가 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본가는 경남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씨는 국민의당에 갑니다. 이것은 역시 좌파 정치 세력, 그것도 호남 좌파 이렇게 되겠죠. 사실 국민의당은 호남 일색의 당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안철수 씨는 호남 좌파에서 박지원 씨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이렇게
안철수 씨를 놓고 본다면은 확실히 바른미래당은 중도 우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바른미래당과 손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 발만 슬쩍 걸쳤지 합친 것은 아니다. 잘 해봤자 연대 정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연합은 아니었고 통합은 더더욱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애가 있었죠. 그 다음이 바로 지금 2020년 귀국합니다. 안철수 씨가 2020년 귀국을 한 후에는 정의당, 민노당계하고 합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의당 소속 사람들, 민노당 소속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색이 그렇다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손을 잡은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진중권 씨 등 이렇게 아주 강성 좌파, 센 좌파 이들이 이념 세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현재는 당명이 문제가 많아서 다시 국민의당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의 행보를 살펴보면은 안철수 씨는 원래 좌파였고 호남 좌파 그리고 호남 좌파를 거쳐서 같이 일을 했었으니까 중도 우파에는 한 발만 그것도 단기간 걸쳤다가 다시 민노당에 가까운 센 좌파로 됐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안철수 씨가 귀국하자마자 나의 집은 호남이다 했는데 사실 안철수 씨의 집은 호남이 아니라 부산이죠. 어떻든 그에게 그 잠시 한 발을 걸쳤던 중도 우파 그것은 이제 기억에서도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씨의 정치 행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줄곧 좌파에서 결국은 좌파계라고 부를 수 있는 좌파 세상에서 이리저리 떠돌았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좌파계의 집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 쪽의 집시인 보헤미안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보헤미안보다는 좀 더 시원찮은 집시, 그러니까 헝가리 쪽 집시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철수 씨는 지금까지 이 당 저당 결국은 좌파당들을 전전하면서 나름대로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앉혀졌든지 어쨌든지. 그런데 안철수 씨는 뚜렷한 정치적 신념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도 참 색다른 부분이죠. 좌파인데 좌파 신조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집시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기는 안철수 씨가 집시이기 때문에 호남 일색인 정당 국민의당에서도 잘 어울리고 또 그냥 경남 좌파 거기도 어울리고 심지어 중도 우파에까지 한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 정도로 워낙 떠돌이 집시는 이런 것이 다 가능한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안철수 씨는 좌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20년 현재 그는 극좌파에 더욱 가까워졌다.
물론 본가는 부산 경남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문재인 정권이 이 안철수 씨 측의 그 창당, 안철수라는 그 정치인, 그를 또 그와 함께하는 정치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안철수 본색, 그가 천상좌파다 하는 이것까지 그들의 전략에 반영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문재인 정권은 안철수 씨 측을 그냥 야당이니까 무조건 치고 본 것처럼 보이죠. 사실 야당이니까 치기도 했겠지만 그뿐 아니라 일처리가 3년이니까 그래서 얻어맞은 부분도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이라니 정당 이름이 그게 뭡니까?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철수 씨 측의 정당 이름이 들어올 때마다 안 돼 이랬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바로 안철수 캠프 출신이라고 하는 임미리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 문제입니다. 칼럼 제목이 민주당만 빼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1월 13일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2월 13일에 고발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명의로 글쓴이 임미리 교수도 하고 경향신문도 고발하고 이랬던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얻어맞고 있는 안철수 씨를 보면서 또 보수우파, 그 정많은 보수우파의 병이 도졌습니다. 보수우파가 문재인 정권 그리고 민주당 이들에게 핍박받는 안철수 측을 편들고 나선 것이죠. 보수우파는 늘 그러죠. 윤석열 씨도 문재인 정권에게 얻어맞고 있다 하면서 편을 들고 또 참여연대 김경률 씨도 마찬가지로 편을 들고 심지어 진중권 씨도 보수 우파가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고 있는 사람을 보면 딱해서 무조건 편을 들고 또 자기가 편을 든다는 그 이유로 그 상대방이 자기 편이라고 착각하고 그런 보수 우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보수의 움직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씨가 영감을 얻은 듯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낙연, 이해찬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2월 13일 이낙연 씨가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게 임미리 교수 고발 건을 취소해라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음 날인 14일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고발을 취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뉴스 보도가 됐으니까 여러분이 대체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낼 것이 있죠. 이 정치의 세계에는 친구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번 이 일로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었든 관계없이 이낙연 씨가 이해찬 씨를 자기 앞에 복종하게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낙연 씨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힘을 키우고 있다. 그것 또한 알 수 있죠.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머지않아 이낙연 씨가 더불어민주당의 실권을 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해찬 씨를 쫓아내겠죠. 이해찬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연로하니까 그래서 정계 은퇴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겠죠. 만일 이해찬 씨가 물러나게 되면 이해찬계라고 하는 그의 그 동지들, 그들도 동반 은퇴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좌파의 전통이죠. 살려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쭉 봐왔듯이 그들은 만약에 어떤 소두목을 쳐내면 그 밑에 있던 팀원들까지 모두 제거해 버립니다. 그것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어떻든 이낙연 씨는 왜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씨를 도와준 그와 같은 일을 했을까? 물론 언론에서는 이것이 좌파들 사이에서도 그 여론이 안 좋아서 그렇게 했다. 그런 면이 있겠죠. 근데 이번에 우리는 아주 선거공학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철수를 도와줬을까? 이것을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죠. 현재 보수 우파가 대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보수 우파 쪽으로 표가 확 쏠려 버리겠죠. 만일 대통합이 조금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확 쏠리는 표가 정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줄어들겠죠. 작은 통합을 하면 표는 작게 갈 것이고 대통합을 하면 훨씬 크게 무더기로 옮겨갈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수 우파가 대통합을 하는데 거기에서 주파나를 튀기고 있는 자들은 나중에 역적소리 듣겠죠. 그런데 안철수 씨는 문재인 정권이 보기에는 다행스럽게도 통합 반대 입장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안철수 씨는 그가 반문재인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보수 우파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미가 큰 것이죠. 따라서 안철수가 세력을 키우게 되면 그러면 보수 우파의 표를 나눠 먹게 하게 된다. 이것이 예측 가능합니다. 2017년 보궐 대통령 선거 때 확실히 이것을 우리가 보았죠. 안철수 씨가 있음으로 해서 보수의 표를 나눠 먹었다. 어떻든 선거란 1등을 뽑는 것입니다. 나머지 원래 1등이 될 만한 세력이 둘로 나뉘어서 2등으로 되게 되면 2등이 둘이 생기면 그것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닌 것이죠. 단지 패자 집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는 데 성공하게 되면 선거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것이죠. 보수우파가 분열을 거듭한다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운명이 다한 것인가?
국민이 그들을 이제 버려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살고자 한다면은 자기 욕심을 버리고 무조건 대통합을 할 것이고, 그것을 못한다면 그들은 능력이 거기까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어떻든 안철수가 세력을 키우면 보수 대통합은 확실히 실패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보면은 여러분이 이미 짐작을 했을 겁니다. 이낙연은 왜 안철수를 도왔나? 아니, 문재인 정권은 왜 안철수를 처음에 핍박하다가 나중에 다시 돕게 되었나? 만일 그 문재인 정권이 머리가 조금은 덜 바보라면 핍박도 이유가 있었고, 나중에 도와준 것도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2배로 계산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무릇 선거라고 하는 것은 탄압을 해도 그 인지도가 올라가고, 또 도와줘서 그에게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줘도 인지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 안철수 신당이다 하는 것은 현재 존재감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탄압을 한다. 또 이낙연 씨가 이번에 나서서 사실은 도와준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이 안철수 신당을 키워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것은 정치 좀 해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이제 목적이 빤히 보이죠. 안철수를 최대한 키워서, 그래서 이 보수통합,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터뜨리는 폭탄으로 쓰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진행되고 있는 보수 대통합에 별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면 박지원 씨까지 나서서 보수 대통합이 될 듯 하면은 죄를 뿌리고 그거 하면 안 된다 하고 황교안 대표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이런 치졸한 짓까지 했겠습니까? 이렇게 별다른 대책이 없던 문재인 정권, 민주당, 좌파 그룹, 그들은 이제 이낙연이 나서서 바로 이렇게 보수표를 날려버릴 계책을 찾아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2017년 보궐 대통령 선거,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보수 우파의 지지를 받는 그 집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수 우파는 우선 안철수 지지파, 그 다음에 홍준표 지지파, 나머지가 친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친박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안티 홍준표를 했습니다. 내가 두고두고 지금은 하여튼 조원진, 홍문종 의원들이 있는 그 정당, 그때는 홍문종 의원은 없었죠. 그 정당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 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당은 자기 정당을 위해서 1위하고 싸워야 하는데 1위하고 싸우지 않고 자유한국당을 해치는 그것으로 선거운동을 다 했다. 이것은 역사에 죄를 지은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 6.13 지방선거 때에도 그랬습니다. 대한애국당의 물론 당원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는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떨어지고 그리고 정의당 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것을 가지고 참 다행이다. 우리 무시하더니 정말 잘 됐다. 이러고 축하하는 것을 보고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 인간들이 저기까지 가는구나. 어떻든 2017년 보궐대선 때 이 친박이라고 하는 우리공화당의 전신, 그들은 자유한국당 떨어뜨리기에 전력을 다했다. 이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보수 우파는 이렇게 갈갈이 나뉘어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셋으로 나뉘어서 더불어민주당을 쳤으면 그나마 날 텐데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보기 좋게 표가 나뉘어 버린 겁니다. 바로 그때 평생 좌파인 안철수를 보수 우파가 밀었던 것이죠. 그러면 좌파는 어떠했는가? 그때부터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노릇을 했습니다. 정의당 후보자가 자기 표 받겠다고 선거운동했더니 정의당 당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죠. 더불어민주당이 돼야 한다. 정의당 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어게인 2017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의 현상에서 이런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2020년은 2017년이 아닙니다. 안철수 씨는 중도가 아니고 그는 평생 좌파였던 것을 간과한 것이죠. 게다가 이번에는 안철수 씨에게 확실한 좌파 이념이 장착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회색이다 하고 비난을 받는 정의당보다 더 선명한 강성 좌파가 안철수 씨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안철수 씨는 본거지까지 부산, 경남인 것이죠. 물론 안철수 본인은 호남이 집이다 이러고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새로운 진용을 한번 따져보기로 합시다. 안철수 쪽은 선명한 강성 좌파에다가 부산, 경남, 그리고 호남 좌파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부패한 온건 좌파에다가 부산, 경남, 그리고 호남 좌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밭에서 어느 전장에서 누가 싸울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오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정의당의 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2020년이 2017년과 다른 이유가 이것입니다. 첫째는 정의당의 표를 가질 수가 없고, 둘째는 안철수와 표를 나눠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좌파 안철수 측이 신좌파로서 구파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 측을 얼마나 깨뜨릴 것인가, 그 표를 얼마나 먹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한국 정치계의 좌파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보수 우파의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듯이 여전히 분열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 하더라도 2020년 보수 우파는 안철수가 보수가 아니고 우파가 아니고 심지어 중도조차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될 겁니다. 보수 우파는 더 큰 통합, 대통합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한 정보도 없고 또 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래서 혹시 안철수하고 다시 통합을 하려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폭의 길이다.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안철수는 평생 좌파입니다. 지금은 신좌파, 강성좌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수 우파의 적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만에 하나 통합에 성공을 한다. 2012년 대선 때 기억을 해보십시오. 안철수는 하루 전이라도 짐 싸서 나갑니다. 나갈 때 나 나간다 하면서 표 다 긁어가지고 나갑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수 우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보수 우파는 대통합을 이루고, 대통합이라고 해서 안철수를 넣어주면 안 되고 안철수는 최대한 신속하게 죽여 없애야 하는 적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